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 새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증시 분위기가 오락가락하는 이때 열심히 투자하시느라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또 빠르게 경제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일단 이거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빔 테크놀로지 내일부터 청약을 시작하는 기업인데요. 삼성증권에서 진행하는 기업이고 생체 현미경 개발 전문 생명공학 기업이죠. 데이터가 어떤가 잘 나왔습니다. 기간 참여 건수는 2100건 그리고 경쟁률은 1011대 1. 다만 의무 확약은 상당히 낮네요. 0.4%로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공모가는 어떻게 됐나? 역시나 상단 초과 있겠죠. 공모밴드 상단이 8,500원을 초과한 만원에 확정이 되었고 예상 시총은 1,496억이라고 합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은 청약을 충분히 해볼만 한데 하지만 요즘 들어 공모주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커피값 정도의 수익만 예상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 정도도 좋다. 그냥 난 도전해보고 싶다. 그렇다면 청약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괜히 했다가 막 스스로 손해보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신다면 이번에는 패스를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기를 당연히 청약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환매 청구권이 있는 기업입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일단 미국 대선 관련 이야기를 보도록 할게요.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에서 사퇴하고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이때에 어제 우리가 봤던 소식에서는 트럼프가 조금 더 유리하다 이러한 내용을 많이 봤었습니다. 하지만 로이터에서 여론조사를 다시 해보니 이번에는 해리스 부통령이 살짝 앞서는 결과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반반 아니냐, 앞으로 누가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 달린 거 아니냐, 요런 얘기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트럼프 관련주는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나게 되고 해리스 관련주는 다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죠. 앞으로 여기서 엄청난 변동성이 나타날 걸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의 52주 신고가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바로 현대약품이고 바로 해리스 관련주라고 하는데요. 정확히는 낙태 관련주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는데 과거 해리스가 낙태권을 지지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서 국내에서 임신 중절을 유도하는 약을 국내로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 현대약품이 관련주로 등극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뭔가 이상하긴 하죠. 그 약을 만든 회사도 아니고 그거를 한국에 도입하려고 하는 회사인데 그런데 그게 한국에 도입하든 안 하든 미국에서 일어나는 낙태랑 뭔 상관이냐 이러한 생각을 분명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장에서 이미 잔뼈가 굵으신 기대분들은 뭐 그 정도면 야 차고 넘치네 그 정도면 충분히 관련주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네요. 자, 어쨌든 해리스 관련주, 낙태 관련주로 현대약품이 52주 신고가로 쭉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참고로 현대약품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미에로 화이바 요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외에도 다른 약을 생산하고 있으며 실적은 그냥 그저 그런 기업이라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좋다 하더니 OEM, ODM 업체인 코스메카 코리아가 신고가 행진을 해내는 모습입니다. 하나증권의 뷰를 보자면 목표 주가를 9.5만원으로 제시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2분기 최대 실적 예상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아마존 베스트셀러를 보면은 상위권에 다수의 코스메카 코리아 제품군이 있을 정도로 핫한 상황이라고 하니까 최근 주가 상승이 전부 다 이해가 갑니다. 한 3개월 동안 2배나 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적을 보면은 15% 정도의 성장을 예상하고 올해 퍼는 24, 그 다음에 내년은 19 정도로 보인다고 하는데 그런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실적이 그냥 예상대로만 나온다면은 주가가 싸다고 말하기는 이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 발표에서 서프라이즈가 나와준다. 그렇다면 주가 상승 기대할 수 있겠지만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못한다면 추가 상승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당연히 해볼 수 있겠네요. 조금 더 실적을 관심 있게 봐야겠습니다. 다음입니다. Q10 이야기를 총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핵심만 보자면은 티몬과 UF 등에서 문제가 된 게는 바로 Q10 그룹이 약속한 날짜에 셀러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입니다. 그러니까 저 기릿이 뭐 예를 들어서 책을 적어서 책을 팔았는데 물건은 다 팔렸지만 그런데 돈 들어올 때가 됐는데 돈이 안 들어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전 어떻게 되죠?
맞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제 이 소식이 한 2주 전부터 나타나긴 했는데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정산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조금만 기다려주면 다 줄 거임 요렇게 말하면서 조금 진정시키는 모습을 나타냈었으나 하지만 여전히 돈이 안 들어오자 이제 더 이상 셀러들은 그 안에서 물품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 어찌 보면은 당연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돈을 받아야 또다시 물건을 팔 수 있는데 돈을 안 주니까 제가 거기서 팔면 팔수록 혹시나 나중에 전부 다 돈을 못 받으면 큰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판매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 거래 규모가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티몬과 IMF의 거래 규모가 쭉 떨어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장사가 더 안 되니까 돈을 줄래야 더 줄 수가 없는 그러한 악순환에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해볼 수 있죠. 한일길이 물품을 판매했다며 그러면 돈을 받았을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돈을 셀러들한테 지급하는 게 이게 어렵나? 이런 생각을 분명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주는 이유가 뭔가? 아니, 정확히는 못 주는 이유가 뭔가가 봤을 때 아마도 돌려막기가 아닐까 추측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디선가 문제가 생겨서 거기로 돈이 들어가다 보니 돈을 돌려막기 하다가 결국은 이제는 돌려막는데 실패를 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조금만 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돌려막기를 할 정도로 분위기가 왜 나빠졌나 하고 봤더니 아마도 Q10이 나스닥 상장을 위해서 이커머스 기업들을 인수하는 움직임을 활발히 보였었고 올해도 위시와 AK몰을 인수하는 모습을 나타냈었는데 하지만 이거를 너무 무리하게 진행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적자 기업만 계속 사다 보니 재무 상황이 악화가 계속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나스닥 상장만 하면은 그거 한 번에 갚을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진행을 했으나 나스닥 상장이 되지 않았죠. 계속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더 이상 못 버티고 그 여파가 터진 거 아니겠냐 이러한 예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여파는 지난달부터 감지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티몬에서 도서 문화 상품권을 선주문 형태로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통상 도서 상품권은 3% 내외로 할인을 합니다. 그런데 티몬은 10%나 할인을 한 걸 확인할 수 있었죠.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야 정말 싸게 판다 하고 사긴 했지만 그런데 아마도 돈이 너무나 부족하다 보니 이렇게 돈을 좀 끌어모은 거 아니겠는가 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정리를 해보자면은 물건을 판매한 셀러들은 돈을 몇 개월치 못 받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물건이라면은 우리 같은 그 소비자들은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물건을 다 받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데 하지만 여행 등 미래에 받는 상품들이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책을 결제하면 책을 물건을 받으면 저는 뭐 상관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달 뒤에 갈 여행을 제가 결제를 해놨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은 뭐야 내 여행 어디 갔어?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티몬에서 여행을 결제를 했는데 티몬은 이 돈을 결제를 받은 돈을 여행사에 줘야 여행사가 그 상품을 이제 고객한테 주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돈을 여행사한테 이제 돈을 못 준다고 하니까 방금 전에 나온 뉴스 기사나 그런 것들을 참고해 보면은 크면은 뭐 100억, 적으면 한 50억, 40억 요런 식으로 여행사한테 돈이 못 갔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행사는 당연히 고객한테 그 상품을 전부 다 줄 수는 없는 상황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물건만 판매한다면은 이제 셀러와 Q10 여기 이 둘 간의 관계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여행 이러한 상품에 관련해서는 고객까지 그 여파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지금 들리는 소문으로는 취소도 이제 안 된다고 하고요. 환불도 잘 안 된다고 하네요. 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상황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잘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특히 기름들의 피해가 없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방금 전에 봤다시피 힌트를 하나 봤죠. 누가 지금 돈을 못 받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셀러가 못 받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은 사람들 여행 결제한 사람들이 우리가 그 상품을 못 받고 그리고 여행사들도 Q10으로부터 돈을 못 받고 있다고 하죠. 이런 상황이 나타나다 보니까 오늘 여행 관련주가 난리가 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안 그래도 여행주 분위기도 별로였습니다. 그렇게 뜨겁지 않은 오히려 차가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Q10 사태가 터지면서 주가가 오늘 노랑풍선이 9%나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52주 신저가까지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일이 생긴 거는 뭐 아시는 것처럼 Q10 사태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요. 진짜로 큰 피해가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이제 다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영화 시장에서는 특이한 일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바로 1천만 영화 2개를 제외하고는
200만을 넘긴 한국 영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파묘가 1191만, 범죄도시가 1150만을 기록했는데 그런데 3등이 800만 또 아니고 500만 또 아니고 400만 또 아니고 195만으로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만큼 양극화가 심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 넷플릭스 등으로 인해 우리가 사실 영상 매체는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쉽게 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대체제가 있는데 안 그래도 영화비마저 올라가니까 우리가 보러 갈 이유가 없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죠. 차라리 그 돈으로 집에서 넷플릭스 결제해서 여러 가지 볼래? 이러한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입소문 탄 영화, 야 이거는 진짜 대박이래,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 영화만 사람들이 몰려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패스한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걸 보고 한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화비가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냥 영화를 찾는 경우가 많이 없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영화가 진짜 가성비 데이트 코스였습니다. 기르분들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 사람당 뭐 6,000원, 7,000원, 뭐 비싸봐야 뭐 8,000원 이 정도 금액으로 정말 시원하게 혹은 정말 따뜻하게 2시간 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건 영화밖에 없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금액 때문에 그 문제가 나타난다고 하니까 월 회비를 내면은 영화를 무제한으로 볼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싸게 보여주는 제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은 그래도 이제 데이트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영화 산업에서도 양극화가 정말 심하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치킨 관련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킨집은 항상 새로운 메뉴에 많이 도전을 합니다. 키르분들도 새로운 메뉴에 많이 속아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뭐 생각나는 거는 뭐 치토스 치킨, 그 다음에 신호등 치킨, 마라 치킨 등등 정말 많은 신제품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 또한 치킨 매니아로서 이런저런 새로 나온 치킨에 많이 도전을 하긴 하는데 그런데 솔직히 최근 도전한 치킨 중에서 계속 시켜 먹는 치킨은 단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첫 맛만 좋고 먹으면 먹을수록 질리는 맛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뭐 저만 느끼는 건 아닌가 봅니다. 치킨 업체의 매출을 보면은 이렇게 신제품을 많이 출시를 해도 간판 메뉴의 매출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하고요. 예를 들면은 교촌의 허니콤보, BBQ의 황금 올리브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그렇다면은 그 얘네들은 그냥 기존 메뉴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치킨 업계에서는 기존 메뉴만 고집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결국 이 치킨을 앞으로 먹는 사람들은 10대, 20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들은 오히려 간판 메뉴를 잘 먹지 않고 새로운 메뉴를 찾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진짜 대박 치킨 하나만 잘 발견해서 그 10대, 20대만 잡을 수 있으면 향후 10년, 20년을 치킨 업계의 이제 간판으로 등장할 수 있다 보니 치킨 업계는 그 대박 메뉴 하나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요즘 나온 치킨 중에서 진짜 이거는 숨겨진 맛이다, 이건 진짜 대박이다, 기존의 뭐 허니콤보, 그 다음에 뭐 황금올리브 얘네보다 더 맛있다, 그런 치킨이 진짜 있다면 댓글에 알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시켜먹는 치킨들은 전부 다 맛이 없더라고요. 다음입니다. 배달의 민족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배민 어플을 이용하는 주간 사용자가 올해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계속 내리막길이긴 한데 그런데 다시 올라가나 싶더니 또다시 하락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배달을 안 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배달의 민족이 다음 달부터 중개 수수료를 6.8에서 9.8%로 3%를 올린다, 요런 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아니 길이 그게 도대체 뭔 상관이야? 그래서 조금 더 봤더니 사실 배달업의 수수료를 보면은 쿠팡이츠는 9.8%, 요기요가 12.5%로 배민은 이제서야 그 수준에 맞춰서 인상하는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배민이 워낙 점유율이 높다 보니 자영업자분들의 타격이 클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자영업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당연히 음식값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그렇게 음식값이 1,000원, 2,000원이 올라가다 보니 가장 구매력이 떨어진다고 말할 수 있는 10대, 20대가 탈출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 오늘 또 뜨거운 모습 나타냈네요. 괴물 같은 실적을 낸 HD 현대일렉트릭, 그 기대감은 당연히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증권사들도 일제히 목표가를 높여 잡았습니다. 하나증권은 42만원, 상상인증권은 48만원, 키움은 45만원, 신한투자는 50만원 등
그냥 뭐 앞으로 더 올라갑니다. 이러한 인증 마크를 찍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친구의 가장 큰 장점은 최근 미국 대선이 핫한데 딱히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섹터라고 합니다. 누가 당선이 되든 전력망 투자는 계속될 수밖에 없고 그 수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네요. 자, 전력 설비 관련주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리고 화장품과 음식료는 또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어제 저녁 비썸에서 큰 발표를 했었습니다. 무려 예치금을 넣어두면 4%의 이자를 준다고 공표를 했었는데요. 저끼리 또 이걸 보고 지금이 내가 코인을 시작할 때구나 이런 생각을 잠시 했었는데 그런데 하루 만에 미안 죄송 내가 그거는 좀 실수였던 것 같아 다시 원래대로 돌려서 2.2%로 수정할게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좋다가 말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수정한 이유가 뭔가 봤을 때 아마 금융당국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4%면은 은행 정기 예금 이자율보다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분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부분을 걱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아마도 코인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아쉬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입니다. 초전도체 관련 이야기가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정말 딱 1년 만에 온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이야기가 나왔나? 바로 권영환 퀀텀포트 대표가 연구 중인 LKK17의 순도를 높이는 작업, 그 다음에 대량 생산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에 갔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름이 LK99인데 이번에는 LKK17로 이름이 바뀌어서 돌아온 걸 확인할 수 있고, 자, 그런데 이미 작년에 끝난 테마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주가는 장 초반 급등 후 바로 음봉으로 바뀌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 선물이 조금 심상치 않은 모습인데 실적 발표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관련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주당 순이익 1.84를 예상했는데 그보다 약간 더 높은 1.89달러, 매출도 예상보다 좀 더 높게 나왔는데요. 클라우드 부분이 성장하고 광고 수익도 전년보다 60억 달러나 증가해 매출은 전년비 14%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 나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데 주가는 시간에서 2% 나락하는 모습.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바로 유튜브 광고 수익이 예상치를 하회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쩐지 요즘 수익이 좀 줄었는데 역시나 구글의 실적에 그러니까 유튜브 광고 수익 실적이 나쁘게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친구도 문제죠. 테슬라가 시간에서 7%나 하락을 했습니다. 실적이 나쁘게 나왔다고 해요. 순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45% 감소,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33%나 줄어들며 4개분기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나오자 테슬라는 급락했는데 오늘 저녁 장을 끝까지 봐야겠죠. 양봉을 띄워줄지 음봉을 띄울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아이폰 폴더블 폰이 나온다고 합니다. IT 전문 매체에 따르면 아이폰 또 26년에는 접는 폰을 선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내용이죠. 그거랑 비슷한 내용이 또다시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동안은 접히는 부분 주름을 없애는데 어려움을 겪고 오다가 마침내 해결 방안을 찾았고 최근에는 새로운 기기 부품을 조달하기 위해 아시아 업체와 접촉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완성된 폴더블이 기대와 달리 품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출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기대감만 나와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자율주행에 소프트뱅크가 묻기 시작했습니다. 자율주행에 관한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자율주행 시장에서 선두를 달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 소프트뱅크가 등판했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소프트뱅크는 일본의 완성차 업체 및 우버랑 접촉해 자율주행 협업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테슬라의 기술에 뒤처지지 않아야 된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소프트뱅크와의 협업으로 인해 AI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앞으로 뭐 자동차에 관련된 시장은 전부 다 뭐 테슬라 vs 나머지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에서도 그럴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난리라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얼마 전에 걸렸었죠. 그런데 이 코로나가 최근 실제로 난리라고 하고 미국 및 일본에서 환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모습이며 일본에서는 10주 연속 감염 환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CNN에 따르면 이미 작년 정점 수준이랑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코로나 관련주가 급등하며 진단키트 관련주도 잠시 올라가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래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